자,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이제 5번째, 우리가 이제 65페이지, 시산표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시산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잔액 시산표하고, 그 다음에 2월 시산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근데 잔액 시산표는 도대체 뭐고, 2월 시산표는 뭐냐? 잔액 시산표는 우리가 이제 수정전 시산표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아직 이제 기말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결산이라는 분계가 이제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 결산 분계 과정이 이제 뭐냐면 기말 시점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밑에 보니까 이제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5,000원이다.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잔액 시산표에서 이자 비용을 쭉 보니까 이자 비용이 10,000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월 시산표를 보니까 미지급, 성급이자가 얼마 있냐면 5,000원만큼 있네요. 5,000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회사에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했는데, 이자 비용,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이렇게 줬대요.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한 건데 이 중에서 요번 기회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의 지급액이 사실은 이게 이제 단기인데, 얘가 이제 단기인데 단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요만큼이에요. 5,000원. 그 다음에 다음 기 이자 비용을 5,000원을 미리 이제 돈을 다 땡겨주면서, 여기서 이제 현금을 주면서 그걸 다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말에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얘를. 지금 현재 보면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5,000원이고 미리 지급한 이자 비용이 5,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원래는 표시를 할 때 여기서 현금을 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금을 지급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이자를 다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이때는 선급이자 해가지고 10,000원,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점에 가서 이때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 비용이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선급이자 5,000원, 이자 비용 5,000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분계를 같이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선급이자는 10,000원에서 5,000원만큼 없어졌으니까 5,000원, 10,000원,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기말 시점에 이제 요번 기회에 해당하는 이자는 뭐냐면 5,000원만큼이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해당하는 이자, 그걸 먼저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줘야 될 돈을 지금 아직 줄 때가 안 됐는데 줘야 돼 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의무를 이행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자, 돈을 즉 갖다 쓸 수 있는 권리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선급이자라고 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려면 어떤 분계가 필요하냐,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급이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이자 비용이 다 10,000원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 중 일부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선급이자를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 비용 10,000원 중에 5,000원이 취소가 됐으니까 결국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단기에는 5,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요게 이제 5,000원이다. 요건 이제 기말 시점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 비용, 근데 우리가 계산한 건 10,000원이더라. 그러면 그 중에서 5,000원만큼 취소하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자산으로 대신 잡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가 끝나면 이때는 이제 여기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이자에 대한 기간이 끝나면 선급이자 이제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 이자 비용. 이건 이제 다음 기에 할 분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정 후에 시산표에 선급이자가 5,000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 비용 중에 5,000원을 취소하고 선급이자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이자 비용은 얼마냐면 총 10,000원에서 5,000원을 뺀 5,000원이 되겠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대료. 임대료 보니까 여기에 그 잔액 시산표 상에 보니까 임대료가 9만원이 잡혀 있는데 2월 시산표에 보니까 선수 임대료가 25,000원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료의 기간이 요번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면 사실은 그 임대료 받은 금액은 9만원이지만 임대료를 받은 금액은 9만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받은 금액이 2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임대를 이렇게 해줬다. 해주면 여기에 대한 게 25,000원. 여기에 대한 게 9만원에서 25,000원 빼면 65,000원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기 임대료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65,000원이고 그 다음에 다음 기 임대료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2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돈을 받을 때 현금을 9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다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아버렸다는 얘기예요. 9만원.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금을 받는 시점에는 9만원. 그 다음에 이때 현금을 받았을 때는 아직 임대료를 걔한테 안 해줬잖아요. 이 받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게 다 나한테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받아버렸으니까 걔한테 임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수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만원. 그래서 얘는 이제 부채가 돼요. 부채가. 부채. 자, 근데 여기 이제 기간이 쭉 지나서 이제 12월 31일 날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임대를 해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 이제 수익으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 임대료 65,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요건 이제 수익이 된 거예요. 65,000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두 개를 묶어버리면 이번 기회는 어떻게 됐냐. 일단 선수 임대료만큼 9만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료 수익으로 계산할 부분은 6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일단 현금 받은 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9만원을 계산했지만 사실은 65,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없어요, 지금. 이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5,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료를 25,000원만큼 취소하는 분계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선수 임대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선수 임대료가 이만큼 25,000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단기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 6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기 그 단기의 임대료 수익이 65,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얘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도 똑같이 보면, 잔액 시산표에서 보험료가 얼마냐면 2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미지급 보험료가 10,000원이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냐.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보험이, 보험료를 지급할 금액이, 사실은 얘는 얼마냐면, 10,000원하고 20,000원에 30,000원. 30,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얘가 20,000원은 지급을 했고, 10,000원을 지급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급 못했고, 요번에 보험료를 지급할 금액은 이미 30,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00원에 대해서는 얘가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2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20,000원을 줬대요. 자, 근데 요거는 아직 분개를 안 한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제 추가적으로 10,000원만큼 더 분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10,000원. 근데 아직 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미지급 보험료라는 게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지급 보험료가 10,000원만큼 더 생긴 거예요. 결국 요번 기에 보험료로 계산이 될 금액은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가 이제 요번에 보험료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단기에 30,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상품 재고액은 50,000원이다. 여기서 보니까 그 잔액 시산표에 2월 상품 해가지고 나온 게 40,000원이죠. 그 2월 상품이 적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기초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월 상품이 얼마냐면 40,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2월 시산표 상에 2월 상품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음 기로 넘어가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걔가 이제 5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기말 상품 재고는 50,000원, 기초 상품 재고는 4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재고에 대한 사항이 잘못 적혀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2월 상품은 기초에 처음에 우리한테 넘어온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월 시산표상에 2월 상품은 다음 기로 넘어가는 2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40,000원, 그 다음에 기말은 50,000원이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답이 이제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과 관련된 사항들, 이게 이제 발생 분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비용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준 것, 또는 미리 돈을 준 것, 뭐 그런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기말 시점에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그 시산표에서 기말 시산표로 넘어갈 때, 그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로 넘어갈 때, 12월 31일 날, 지금까지 발생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분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산 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결산 분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중에 있는 조정 사항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말 시점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결산 분계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무제표의 종류를 이제 모두 고른 것. 재무제표는 어떤 거냐. 여기서 보니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걔네들이 이제 재무제표네요.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보통 이게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비교재무제표, 그 다음에 주석, 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다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고, 자본변동표라고 해서 자본에 관련된 사항들, 우리가 자본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자본 관련된 계정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변동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자본변동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기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현금흐름표예요. 걔도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공시를 할 때, 우리가 보여줄 때 전기하고 단기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 이용자들이 저걸 보고 전기보다 단기가 얼마나 잘 됐고 또는 못 됐는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재무제표라고 얘기해요. 얘네들도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10만원. 건물에 이제 이렇게 가로치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뒤에 재무제표, 재무보고서를 보면, 뒤쪽에 쭉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석상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딱 찾아가면, 이 건물은 뭐 담보를 얼마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석사항도 재무제표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에 들어가지만, 정산표라든가 합계시산표, 뭐 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뒤에 이제 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더라. 그럼 답은 D급번하고 N급번이 되겠네요. N번. 자, 이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8절에 금융자산과 이제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 재무제표 안에서 보면 자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뭐 현금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사항들이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통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수표라든가 어음 뭐 이런 것들, 그 예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걔네들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 안에다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회사에서 지금 회사 내부에 5만원권 현금이 뭐 5장 있고, 그 다음에 뭐 10만원권 수표가 뭐 2장 있더라. 그 다음에 뭐 만원권이 뭐 10장 있더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안에다가 현금에서 5만원권 뭐 얼마, 그 다음에 뭐 10만원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현금의 종류만 가지고도 뭐 주화 따로 계산하고 수표 따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너무 길어져 버려요. 같은 항목들은 여기 묶어버리는 거예요. 합계로. 이거 다 합해서 얼마냐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통화,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그 다음에 뭐 예금, 뭐 당좌예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요 하나의 금액, 합계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일단은 통화하고 수표는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대용증권 해가지고 뭐 통화와 같이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 보통예금, 얘는 이제 바로바로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기예금 같은 거 있죠. 정기예금 같은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그래서 무슨 금융상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도 뭐 금융상품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MMF라든가 뭐 CD, 뭐 양도성, 그 소위 말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금융상품을 처음에 이제 취득을 했을 때 만기가 3개월 이내더라.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분 내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 뭐 환매채라든가 무슨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취득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 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합계를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표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구분은 이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과부족. 실제로 이제 회사에 장부상의 현금하고 실제로 있는 현금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가서 그 원인에 따라서 실제로 쓴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현금이 증가나 또는 감소한 부분에 대한 그 회계 처리. 그것들이 이제 뭐냐면 현금 과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금의 장부상 잔액하고 실제 잔액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장부의 기입을 누락했거나 또는 계산을 착오를 했거나 또는 도난이나 분실을 당했을 때 실제 잔액하고 장부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이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니까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상의 잔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금의 장부 잔액이 4만 원이고 실제 잔액이 3만 원이래요. 그럼 만 원만큼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현금을 만 원만큼 줄여야 돼요. 장부상의 잔액이 4만 원 있는데 실제 잔액이 3만 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를 때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부족 원인이 뭐냐면 그 6,000원은 장부에 기장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준 게 있었는데 그 보험료만큼 지급된 금액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이제 써주고 현금 과부족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6,000원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결산 시점까지 4,000원이 원인이 불명하더라. 그러면 4,000원만큼은 뭐 잡손실로 해가지고 현금 과부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서 이제 이 세 가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현금 과부족 금액이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은 처음에 10,000원 생겼다가 6,000원 없어지고 4,000원 없어지니까. 그죠? 그럼 걔는 0이 되고, 나중에 이제 차변 쪽에 남는 건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잡손실. 요게 이제 두 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부족 10,000원. 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고 나면 얘는 이제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보험료하고 잡손실만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걔를 이제 조정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가가지고 보험료라든가 또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장부상 잔액이 2만 원인데 실제 잔액이 26,000원이래요. 현금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과부적으로 처리해놓고 현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보니까 뭐 임대료를 누락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돈이 모자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돈이 남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금 과부적 계정은 나타나면 안 돼요, 기만에. 그죠? 그걸 원인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진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우리가 이제 그 당좌 거래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은행하고 회사하고 이제 당좌 거래를 하는 거야. 당좌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은행에 이제 예금을 시켜놓겠죠.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이라 그래요, 얘를. 당좌예금.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100만 원만큼 당좌예금을 은행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돈을 뺄 때 캐시카드를 가지고 이제 돈을 빼거나 은행에 가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뭘 주냐면 수표책을 줘요. 그러면 그 수표책으로 거래처에 주면, 수표책으로 수표를 적어가지고 만약에 거래처에 10만원 줄 게 있다. 그러면 10만원짜리 수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원 중에 10만원을 떼어가지고 은행에서는 얘한테 10만원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당좌거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는 돈을 빼는 방법을 이렇게 수표라는 방법으로 돈을 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표는 뭐냐면 현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금액 중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좌예금은 뭐냐면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을 당좌예금 계정이라고 일단 쓰기는 해요. 이렇게. 그래서 당좌예금이 지금 얼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당좌예금 계정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면 당좌예금을 없애버리는, 즉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빠져나가는 회계 처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현금 10만원을 당좌에 예입하면 일단 당좌예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8만원을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 8만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이 8만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나 거의 유사해요. 당좌예금은 현금하고 거의 똑같이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4만원을 당점 발행 수표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당좌예금을 수표로 받았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발생한다니까 외상매출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그 사람한테 물건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수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좌예금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더라.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100만원) 입금을 시켜놓으면 여기서 이제 당좌거래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당좌거래 했는데 그러면 수표를 통해서 100만원 이제 돈을 뺄 수가 있는데 돈을 빼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좌 차월 계약을 해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마이너스 100만원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수표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냐면 200만원까지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은 자기 예금액에서 이제 빼는 거고 나머지 100만원은 이 당좌 차월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차입을. 회사에서는 이제 수표를 일단 발행해서 거래처에 주면 거래처에서는 이 수표 가지고 이제 돈을 빼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이건 회사에서 채워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그죠? 이게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이에요. 그래서 당좌 차월로 거래가 되면 그거는 뭐냐면 차입금으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차입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금 10만원을 당좌에 예입했는데 두 번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상품 13만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결국 수표를 받아간 사람은 그 수표를 은행에다 제시를 하고 13만원의 돈을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단 예금액 10만원 일단 빠져나가고 나머지 3만원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 3만원만큼 차입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회계처를 보면 상품 13만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1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3만원이 이렇게 발생을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현금 7만원을 당좌에 예입했다. 그러면 당좌에 예입하면 현금 7만원 일단 들어가겠고 거기서 차입금이 일단 갚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 이제 4만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좌계획을 체결하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거나 돈을 뺄 때 이렇게 당좌예금이 발생되거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빼버리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되니까 차입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금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 아무 때나 이제 돈을 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예금도 당연히, 금융자산 안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자, 1번에 보면,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자, 상환우선주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애들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뭐 저기 통화라든가 또는 수표라든가 뭐 통화 대용 증권 해가지고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들어가고, 이건 이제 현금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당좌예금이나 이제 보통 예금을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얘기인데,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예요. 그래서 결산이 12월 31일인데 얘를 언제 취득을 했냐면 1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상환 우선주래요. 우선주. 그리고 이제 만기가 언제냐면 2월 28일이에요. 만기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걸로 본다면 취득일부터 만기가 몇 개월이냐면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이제 단기 금융상품 뭐 이런 걸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산일부터 해서 2개월이 남아있지만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4개월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결산일부터 3개월이 더 나면 취득일은 3개월이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죠. 여기서는 위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래요. 그럼 얘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이거는 3개월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것도 이제 3개월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중 현금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 당점 발행 수표. 일단 수표는 현금 계정에 속하지 않는 거네, 이거는. 예. 그래서 당점 발행 수표는, 여기서는 뭐 당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국민은행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당좌 예금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당좌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발행한 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점 발행 수표 같은 경우에는 당좌 예금으로 이제 직접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현금 계정에서는 무슨 배당금 영수증이라든가 그냥 타임 발행 수표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압 수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계정에 집어넣지만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 계정으로 따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점 발행 수표가 현금에 해당하며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의 증가로 처리를 하더라. 그래서 당좌예금 말 그대로 내 계좌에 있는 것, 그게 이제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점 발행 수표는 내 계좌에 있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타 은행에서 받은 수표는 뭐냐면 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은 배당금 지급 영수증 뭐 이런 게 뭐냐? 배당금 지급 영수증은 배당금을 받아가세요 하고 이제 영수증이 날라와요. 그럼 그거 들고 이제 뭐 거래은행이라든가 또는 배당금 지급 창구로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걔도 이제 현금과 관련된 현금 등가물 안에 포함은 돼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배당금 영수증은 현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이것도 이제 타인 발행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현금으로 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은 기말 자료의 일부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통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계정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 보니까 통화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소모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들어가요. 수입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편환증서. 우편환증서는 우체국에다가 돈을 내가 맡겨놓으면 우체국에서 돈을 맡고 있다는 어떤 증서를 줘요. 그러면 그걸 이제 들고 와서 다른 우체국에 가서 그 증서를 내밀면서 내가 돈을 찾을게요. 그러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현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편환 증서는 현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성 자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도 어차피 내가 수표 들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하고 똑같이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약속어음. 약속어음, 즉 어음하고 수표의 차이는 뭐냐면, 어음은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라는 건 어음을 받게 되면 뭐 3개월 만기다 또는 6개월 만기다 그러면 그때 가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표는 뭐냐면 내가 받으면 바로 그걸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하고 어음의 차이는 뭐냐? 수표는 현금으로 보지만 어음은 현금으로 보지 않아요. 걔는 뭐냐면 일종의 매출 채권으로 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편환 증서는 현금이고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이지만 약속어음은 현금이 아니더라. 그러면 현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33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그 세 개를 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58만 원이 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행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계정이 되느냐, 기입이 되느냐. 여기서는 당좌 거래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죠. 그럼 당좌 차월은 예금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좌 차월이라는 단기 차입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 9절에 이제 매출 채권과 관련된 사항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번 시간은 제 8절까지 이렇게 해서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사항들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